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여자입니다. 명동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지난주 목요일 저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사업 미팅 자리였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바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그럴 만도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은 저를 도봉산 외곽 반지하 방에 혼자 살라고 내쫓았으니까요. 그것도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저녁에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오늘 명동 최대 규모 부동산 계약건으로 만나야 할 상대방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날 저녁 혼자 반지하 방에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너무 잔인한 시험을 내준 건 아닌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내린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냉정한 어머니가 된 건 아닌지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25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70년대 중반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명동에서 작은 포목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해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죠. 저는 그 포목상에 천을 사러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양재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숙제로 원피스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천을 사러 간 거였죠. 포목상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천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어떤 옷을 만드실 건가요? 원피스요. 학원 숙제로 만들어야 해서요. 그럼 이 천을 추천합니다. 값은 조금 비싸지만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어요. 색도 바래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천은 값이 싸지만 2년도 못 가서 해질 겁니다. 당장은 싼 게 좋아 보여도 길게 보면 비싼 게 결국 이득입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장사꾼이 물건 파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지혜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비싼 천을 샀고 그 천으로 만든 원피스를 정말 15년 넘게 입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때도 그 원피스를 입었고 아들 돌잔치 때도 입었어요. 그렇게 저는 천을 사러 갈 때마다 그 포목상을 찾았고 남편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가게 한쪽에는 항상 책이 쌓여 있었고 손님이 없을 때면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책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하고요. 저는 지금 포목상을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무슨 사업을 하실 건데요? 부동산이요.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결국 땅과 건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동 같은 중심가는 앞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포목상 자리도 나중에는 몇십 배로 오를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 진지함에 끌렸습니다. 70년대 말 저는 26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전부였고 피로연도 작은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이틀 다녀왔고요. 신혼집은 명동 근처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죠. 친구들은 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저는 이런 낡은 집에 산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지금은 이렇게 작고 낡은 집에 살지만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10년만 참으면 우리는 이 동네 전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집에 살겠다고 돈을 쓰지 말고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붓읍시다.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포목상을 정리하고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차렸어요. 낮에는 중개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돈으로 조금씩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처음 산 건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1층은 작은 식당이 들어있었고 2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을 샀고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이자를 갚느라 매달 쪼들렸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건물이 10년 후에는 지금 값의 10배가 될 겁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고 외식은 1년에 서너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다들 잘 사는데 우리만 가난해 보이니까요. 시동생이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형수님, 형이 부동산 중개소 한다면서요. 그럼 돈 좀 벌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사세요? 새 옷도 안 사 입고. 저는 얼버무렸죠.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동생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나중에 다른 친척들한테 우리 부부가 사업 실패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한테 부러워할 날이 올 거예요. 결혼하고 3년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지혜롭고 훈훈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 아이한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킵시다. 그런데 돈만 물려주는 교육 말고 진짜 사람이 되는 교육을요. 이 아이가 고생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 나중에 진짜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아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옷은 친척 형들이 물려준 걸 입혔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지 않았어요. 돌잔치도 집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명동 뒷골목 건물이 정말 값이 올랐고 남편은 그 건물을 팔아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자산을 불려갔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가난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낡은 연립주택에 살았고 차도 없었고 명절 때도 친척들한테 용돈 한 푸도 제대로 못 줬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6살 되던 해였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차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차로 등원하는데 저만 버스 타고 와요. 지훈아, 차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돈이 많이 들어. 그 돈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데 쓰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버스 타는 게 더 좋은 거란다. 지훈이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사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새 가방 메고 왔는데 지훈이는 사촌 형한테 물려받은 가방을 메고 갔어요. 입학식 날 다른 엄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불쌍하다는 듯이 혹은 무시하는 듯이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한 엄마가 저한테 물었어요. 지훈이 어머니, 혹시 형편이 어려우세요? 필요하면 애들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우리 애 쓰던 거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한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초등학교 6년을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며 자랐어요. 애들이 지훈이한테 가난하다고 놀렸고 급식비도 제때 못 낸다고 무시했습니다. 물론 급식비는 항상 제때 냈지만 지훈이가 옷이 낡고 가방이 해져서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지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울먹이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학원도 여러 개 다니는데 저는 맨날 이 옷만 입고 학원도 하나만 다녀요. 창피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주고 학원도 여러 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을 검소하게 키우기로 한 약속 말이에요. 저는 지훈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옷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야. 비싼 옷이든 싼 옷이든 그 역할은 똑같단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내 마음이야. 내가 당당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는 거란다. 엄마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친구들은 안 그렇다고 해요. 좋은 옷 입어야 멋있대요. 그건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 편하게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는 진짜 힘든 걸 견디지 못해요. 지금 고생을 시켜야 나중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것도 교육입니다.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않냐고 물었고 중학교 때는 왜 아빠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춘기가 온 거죠. 지훈이는 집에 오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 눈을 보면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난 커서 절대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애들한테도 좋은 거 다 사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했어요. 지훈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야. 아빠도 맨날 그런 말만 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들한테 너무 잔인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훈이는 더 조용해졌어요. 반항하지도 않았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공부했어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고 저녁 먹고 나서 또 방에 들어가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였어요. 친구들 만나면 돈이 드니까요. 영화 보러 가도 돈 들고 밥 먹으러 가도 돈 들고. 지훈이는 용돈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겁니다. 지훈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라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지훈이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지훈이가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 직업을 안 썼더라고요. 혹시 실직하셨나요? 아니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썼을까요? 보통은 다 쓰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훈이가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한테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아버지 직업을 안 썼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창피해서요. 뭐가 창피한데? 아빠가 자영업 잘하는 게요.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자영업자가 왜 창피해?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잖아. 그래도 창피해요. 그리고 엄마도 창피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입고 차도 좋은 거 타는데 엄마는 맨날 그 옷만 입고 버스만 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창피해 한다니. 십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산 게 이 아이한테는 그저 창피한 부모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차라리 진실을 말해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어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 아이가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너무 불행해 보여요. 불행한 게 아니라 단련되고 있는 겁니다. 쇠도 불에 달궈져야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신념이 너무 확고했으니까요. 다행히 지훈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입학식 날 남편이 말했어요. 지훈아, 축하한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라. 지훈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지훈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가끔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명절 때도 안 오는 날이 많았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었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는 대학교 친구들한테 집안 형편을 숨기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집은 강남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집에 오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안 온 거였죠. 지훈이가 20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가족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이 죽는다니. 함께 30년을 살아온 남편이 죽는다니. 지훈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아버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울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검진은 안 받으셨어요. 바빠서 못 받았지. 근데 괜찮아. 아빠는 할 일 다 했어. 그날부터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지훈이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어요. 그때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를 병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지훈이한테는 내가 죽어도 절대 우리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이는 우리 아들인데.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이 아이는 절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고생을 해봐야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보,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한 게 아니라 교육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에요. 부탁이요, 여보.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소. 앞으로도 부탁하오. 남편은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은 또렷했어요. 지훈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너한테 돈을 물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가 너한테 준 건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야. 언젠가 내가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잘 모셔라.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시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만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이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보험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지훈아, 아빠는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남기셨어. 언젠가 넌 알게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돈 없어서 아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란다. 엄마도 아빠처럼 맨날 그런 소리만 하네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근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지훈이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고 저는 그 낡은 연립주택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명동 곳곳에 건물과 땅이 있었고 그 가치는 수백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골든 트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세웠어요. 물론 모든 건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제 이름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고 저는 뒤에서 모든 걸 운영했죠.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과부였지만 뒤에서는 명동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속 투자했고 자산은 점점 불어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어요. 지훈이가 28살 되던 해봄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어요. 학원 강사라고 했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도 비싼 거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참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있으세요?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적금 같은 거요.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어요. 보통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낡은 연립주택 하나가 전부란다. 전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 돼.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재산은 없으시고요. 응, 없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도 별로 없었고. 수진이는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엄마, 수진이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현실적인 애 같구나. 현실적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돈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지훈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알아요, 엄마. 근데 수진이는 저한테 잘해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훈이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 후 지훈이와 수진이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계속 제게 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어머님이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그 돈은 못 줘.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생활비거든. 그럼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 너희는 독립해서 살아라.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게. 수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래. 옷차림 좀 봐. 결혼식에 저렇게 입고 와. 우리 수진이가 고생 좀 하겠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신혼 초기 2, 3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지훈이 내외는 저를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고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면회를 와주었습니다. 물론 수진이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어요. 그러다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68살 때였어요. 그 작고 보드라운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윤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윤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꼭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가 하윤이를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겨우 4살짜리 아이한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피아노에 발레에 미술까지 학원을 5개나 보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도 수진이는 절대 학원을 줄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경쟁에서 밀려요.
하윤이가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수진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어머님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윤이만큼은 제대로 키울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아이들도 깨달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윤이가 7살 되던 해, 제가 하윤이 생일 파티에 갔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초대한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 씨,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옷차림이 좀 수수하시네요. 네, 시어머니가 좀 검소하게 사세요. 그 대화를 듣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진이가 다른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돈도 없으시면서 이것저것 참견은 많이 하시고. 차라리 저희랑 떨어져 사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만 계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 자리를 지나쳤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이 다 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옷도 낡고 색이 바랜 걸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한테 짐이구나. 돈도 없고 볼품도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산 게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차라리 진작에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 아이들이 밑바닥을 보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회사 동료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몇 번 수익을 내더니 점점 금액을 늘려갔어요. 어머니, 이번엔 확실해요. 이 주식만 잘 되면 제 빚도 다 갚고 집도 살 수 있어요. 지훈아,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해.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해. 엄마는 투자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주식은 폭락했고 지훈이는 하루아침에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차도 압류당했어요. 지훈이와 수진이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태도가 확 변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고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찾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 보증금 3천만 원만 빼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 돈은 못 준다. 그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고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기 전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돈이야. 진짜 어른이라뇨. 나 벌써 40이에요. 이것도 어른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란다. 진짜 어른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 말에 지훈이는 화를 냈어요. 엄마는 맨날 그런 식이야. 돈 없으면서 무슨 철학 타령이에요.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엄마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지훈이와 함께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어머님 모실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혼자 알아서 사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그 보증금 3천만 원 저희 빚 갚는 데 써야겠어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그로부터 이틀 후 지훈이와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집 보증금 빼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어머님 계실 곳은 저희가 알아봤어요. 도봉산 근처에 괜찮은 반지하 방 하나 있더라고요.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거기서 지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어요. 평생 모은 것도 없었기에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남편이 남긴 금고 열쇠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와 수진이는 저를 차에 태워서 도봉산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어두웠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어머님 뵙는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이는 그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 그냥 가거라. 그리고 그들은 가버렸어요. 반지하 방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함만 남았어요. 저는 낡은 침대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과 다리뿐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반지하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은 축축했고 밤에는 쥐가 어디선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라 춥기도 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한 길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냉정한 어머니가 된 건 아닐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 아이가 밑바닥을 보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겁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진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거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경로당에 가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도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원망 대신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있다고 자식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가끔 전화라도 하면 그걸로 감사하죠. 건강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척했고 이분들은 정말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는 어쩌다 오셨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여기 보냈어요. 아이고 참.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나아 보여요.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하죠. 건강한 게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매일을 보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손녀 하윤이가 서 있었어요. 13살 하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래서 못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학원 안 가는 날이라서 몰래 왔어요. 저는 하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 왜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하윤아,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단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 엄마 아빠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할머니는 여기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그런데 할머니는 하윤이가 있어서 행복해. 하윤이가 할머니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윤이는 그날 저녁까지 저와 함께 있다가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자기가 모아둔 용돈 3만 원을 제게 주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사 먹어. 할머니는 괜찮단다. 대신 할머니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내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른이 되어줘.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라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매일 명동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휴대폰으로 회사 일을 챙겼고 중요한 결정은 비서를 통해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형 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명동 중심가 재개발 프로젝트인데 관련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업체인데? JK 컨설팅이라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은 회사지만 제안서가 꽤 잘 써졌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 이름을 보니 박지훈 과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회장님 아드님 아니신가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큰 프로젝트고 성사되면 수십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대신 최종 결정권자와의 미팅이 필수인데요. 보통은 제가 대신 나가는데 이번엔 회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상대방이 회장님 아드님이시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말했던 그 순간인가. 아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기회를 잡으려는 순간 제가 나타나는 게 맞는 걸까? 알았어. 미팅 날짜를 잡아줘. 명동 그랜드 호텔 프라이빗 룸으로. 그리고 이 미팅은 극비로 진행해. 절대 미리 정보가 새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팅 당일 오전 저는 평소 회사 일을 할 때 입는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금반지를 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정갈하게 했어요. 립스틱은 차분한 와인색을 발랐고 구두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동안 반지하 방에서 초라하게 지내던 모습이 아니라 명동을 움직이는 투자자의 모습이었죠. 준비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명동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프라이빗 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서,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지훈이 회사 대표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하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K 컨설팅 박지훈 과장입니다. 회사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대표 김철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를 잡고 겨우 섰고 회사 대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다. 골든 트리 인베스트먼트의 홍숙자다. 내가 한 달 전에 도봉산 반지하 방에 버린 그 어머니.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앉아라. 일단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하자.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저는 전문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질문하고 평가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은 30%입니다. 근거는 명동 유동인구 증가율과 상권 분석 자료를 보시면 지훈이는 자료를 넘기면서 설명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회의 내내 지훈이와 수진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지훈이 회사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들과 며느리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대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제 비서와 변호사, 회계사도 나갔어요. 방 안에는 저와 지훈이 그리고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너희는 나를 한 달 전에 반지하 방에 버렸다. 이유가 뭐였지? 돈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너희 인생의 짐이 되어서.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이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문제다. 너희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어. 돈이 없으면 버려도 되는 사람이고 돈이 있으면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훈아, 이 사진 속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훈이한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게 진짜 유산이라고.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저는 그냥 엄마가 가난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문제다. 가난하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니. 부자면 잘해야 하는 거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나를 집안의 짐이라고 했지.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뭐니? 진심으로 미안해서 우는 거니? 아니면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아서 우는 거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그저 슬플 뿐이야. 내가 30년 동안 가난한 척하며 너희를 시험했는데 너희는 그 시험에 떨어진 거야.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거지.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저희가 다시 시작할게요. 기회. 그래, 기회를 주마. 마지막 시험이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명동 재개발 프로젝트 계약서다. 이 계약만 따내면 너희 회사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너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심지어 집도 살 수 있지. 지훈이와 수진이의 눈빛이 살짝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도 이 아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는 천천히 조건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너희는 나를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사는 가난한 노모로 대하거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생활비도 주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라. 네. 그리고 수진아, 너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봉산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라. 할머니들을 목욕시켜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청소도 해드려라.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무시와 냉대를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보상하는 거야.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훈아, 너는 매달 내 월급의 10%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단체에 기부해도 되고 직접 도와줘도 된다. 하지만 절대 남한테 자랑하지 마라. 조용히 진심으로 도우는 거야.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거나 거칠애로 하거나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이 계약도 취소고 너희는 나한테서 영원히 버림받을 거다. 내가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어른 말이야. 그게 내 아버지가 너희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볼 거다. 그리고 그때 진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는 약속대로 매달 월급의 10%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며느님이 오늘도 오셨는데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 하더니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할머니들한테 진심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정성껏 보살펴 드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지훈이도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회사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지훈이가 요즘 일에 더 열심이고 후배들도 잘 챙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하윤이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맨날 화내고 짜증내기만 했는데 요즘은 웃어요. 그리고 아빠도 저한테 용돈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윤아,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해. 학원은 내가 원하는 것만 다녀도 된다고.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뭐 해주신 거예요. 하윤이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과연 제가 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시험을 내준 건 아닐까요? 한 달 동안 반지하 방에 혼자 지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추웠고 외로웠고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돈이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저를 버린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부자라는 걸 밝히고 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더라면 어땠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숨기고 시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도 듭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진짜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고생을 해봐야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1년 후에 정말 모든 걸 밝히고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1년 내내 잘 버티고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결국 또다시 돈에 눈이 멀어버린다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아이들을 영원히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재산을 조금씩 나눠서 주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요즘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한테 자꾸 물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한 길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냉정한 어머니가 된 건 아닐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1년 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잔인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사랑인 건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낡은 반지하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몰래 복지관에 가서 수진이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지훈이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부디 이 1년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매주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해 주셨죠. 회장님, 며느님이 오늘 김할머니 생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시판 케이크가 아니라 손수 만든 거예요. 김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또 어떤 날은 이런 소식도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며느님이 박할머니 병원 진료에 동행했어요. 원래 봉사 시간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함께 계시더라고요. 진료 끝나고 약국 가서 약 타는 것까지 도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홍 회장님, 지훈 과장이 요즘 정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성과에만 집착하고 후배들한테도 까칠했는데 요즘은 후배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솔선수범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급여 일부를 회사 장학금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어지럽기도 하고. 지금 당장 갈게요. 엄마,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지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지훈이는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고 수진이는 제 가방과 신발을 챙겼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셔야죠. 미안하다. 너희 바쁜데 방해할까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물론 저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연기를 한 거였죠. 의사 선생님도 제 부탁을 받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피로가 누적된 것 같네요. 푹 쉬시고 영양제 드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요즘 반지하 방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춥고 습하고. 혹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그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돈이 아깝다는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귀찮다는 표정을 짓지 않을까. 하지만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엄마가 우리랑 함께 사셔야죠.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왜 혼자 계시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당연히 저희랑 함께 사셔야죠. 하지만 너희 집은 좁잖니. 내가 가면 불편할 텐데.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가 거실에서 자면 돼요. 어머님은 방 쓰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요. 전에 수진이는 저를 집안의 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불편해도 저를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너희가 엄마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엄마가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못됐어요. 명품 가방이 뭐가 중요하고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윤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우리 하윤이. 사실은요,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친구 집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낸대요. 근데 저도 용돈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를 돕고 싶은데 자기 형편도 어려워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윤아,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가진 용돈의 절반을 친구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쓰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래도 될까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 진심이면 친구는 분명 고마워할 거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항상 제일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하윤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이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건 지훈이와 수진이가 요즘 보여주는 모습에서 배운 거겠구나.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비서한테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JK 컨설팅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연쇄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부족한데?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빌려주면 되지 않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JK 컨설팅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다른 거래처들도 다 손을 뗄 겁니다. 지훈 과장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JK 컨설팅이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켜보세요. 이틀 후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큰일 났어요.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부족한데? 5억 원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정말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예전 같으면 지훈이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세요. 절대 우리가 개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지훈 과장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고 있고요. 본인 월급은 안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 같으면 직원들보다 자기가 먼저였을 텐데, 이제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사흘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본인 명의로 된 적금을 다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보탰어요.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이가 자기 적금을 털었다니. 예전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던 수진이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서한테 지시했어요. 익명으로 JK 컨설팅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세요. 발신자는 알 수 없게 하고요. 네, 회장님. 다음 날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 5억 원을 보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다행이구나. 하늘이 도운 거겠지. 엄마, 제가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이번 일로 직원들이 얼마나 저를 믿고 따라줬는지 알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와 동료애를 느꼈어요. 그래, 지훈아. 내가 드디어 깨달은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수진이를 다시 명동 그랜드 호텔 프라이빗 룸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배운 1년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고. 지훈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명동 곳곳에 있는 건물과 땅의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다 저희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지킨 거고.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반지하 방에 보냈을 때 어머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걸 알았다면 진짜 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은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진짜 성장하는 법이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만약 엄마가 진작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영원히 철없는 아들로 남았을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이 됐을 거고요.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이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네, 어머님.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배웠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뭔데요, 엄마?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라.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건 부자 아들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어. 알겠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저는 재산의 절반을 지훈이한테 물려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그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매년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반지하 방을 나왔습니다. 지훈이 내외가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을 정성껏 꾸며놨더군요. 새 침대에 새 이불, 그리고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 수진이, 하윤이, 그리고 저. 4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전에는 밥 먹을 때도 다들 표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다들 웃어요. 맞아, 하윤아. 이게 진짜 가족이란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때 지훈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까요? 그럼. 내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며 웃고 계실 거야. 엄마, 제가 이제야 아빠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아빠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다는 거요. 그래,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아들이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회사를 더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수진이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윤이는 학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의 일부를 모아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요즘 장학재단 일을 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 지훈이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제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대에 합격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축하한다. 좋은 의사가 되어라. 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30년 동안 비밀을 지킨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고 너무 냉정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제가 진작에 진실을 밝혔다면 지훈이는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의 따뜻함도 모르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다고 하더군요. 명품 가방 100개보다 할머니들의 환한 웃음 한 번이 더 가치 있다고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진짜 유산이 뭘까? 돈일까 아니면 마음가짐일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아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따뜻함,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훈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복지관에서 할머니들 밥을 차려드리고 있고, 하윤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베란다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돈에만 집착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돈일까요? 아니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배우는 기회일까요?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이었고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 집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제 재산의 절반은 엄마가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할게요. 그게 아빠가 원하시던 거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어젯밤에는 수진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명품 가방 하나 사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하루만 가더라고요. 근데 복지관에서 할머니들 웃는 거 보면 그 행복은 일주일 내내 가요.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고맙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하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윤아, 할머니는 내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이야.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30년 동안 비밀을 지키고 아들을 가난하게 키우고 심지어 반지하 방해까지 보내진 게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요? 솔직히 저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해요. 만약 지훈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만약 진짜 저를 영원히 버렸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지만 다행히 저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돈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도 지켰습니다. 아들을 진짜 어른으로 키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어른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